안녕하세요. 최순환사 정태군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및 혈관 수술을 진행하면서 체해순환은 불가피하게 시행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체해순환을 시행하게 되는데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밖으로 우회시켜서 수술 시야를 확보해 치료 목적에 맞는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밖으로 우회되는 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단순화시켜 본다면 정맥혈을 밖으로 빼내고 다시 혈액 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해서 다시 동맥혈관으로 넣어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슬라이드 강의 자료들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두 번째 혈액 내 가스 교환에 관한 기본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체해순환 환경과 비교해서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흡은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물질 대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순서는 호흡기관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기와 폐 사이에서의 기체교환, 폐 모세혈관,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기체교환, 그 다음 산소는 어떻게 운반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보다 좀 복잡한 이산화탄소의 운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인공산화기, 즉 멤브레인 옥시네이터에서의 가스 교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와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시는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저희 모임에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이 계셔서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해순환 사라면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인 체해순환에서의 상황과 ECLS에서의 헤마토크레스의 범위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정상 범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가스 교환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노쇠혈관이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폐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폐포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의 체포 면적을 2.0 제곱평방미터 정도라고 했을 때 폐의 체포 면적은 80 제곱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체표 면적 넓이에 비해 폐의 체표 면적이 넓은 이유는 표면적 자체를 늘려서 모세혈관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폐에는 근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의 교환은 압력의 차이, 즉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에 의해 교환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폐의 부피가 변화되어야 압력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폐 자체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근육에 의해서 부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횡격막과 늑골 사이에 존재하는 늑간근에 의해 수동적으로 부피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로 압력 차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격막과 늑간근을 호흡 근육이라고 불립니다. 폐는 막으로 쌓여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폐의 부피가 감소한다면 압력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기가 대기로 빠져나가게 되며, 폐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폐의 압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대기에서 폐로 공기가 흡입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보일의 법칙을 확인해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부피와 압력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공기 활동 반경이 적어져 압력은 증가하게 되고,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기의 이동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을 부분 압력, 즉 파셜 프레셔라고 합니다. 인체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호흡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뇌의 연수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연수에서의 호흡의 조절은 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 횡격막, 늑간근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듯이 연수에서의 호흡 조절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만약 연수가 손상된다면 심장 기능은 유지하나 호흡근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대뇌에서 체성신경계를 통해서 늑간근을 조절해 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일부러 숨을 참는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단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 후 의식적으로 호흡을 줄일 수 없는 것처럼 단기적인 통제만 가능합니다. 연수의 호흡 속도의 조절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O2보다는 CO2의 농도에 의해서 호흡 속도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 혈중 이산화탄소가 증가, 즉 조직에서의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 증가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혈중으로 많이 배출되게 되면 연수에서 혈중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심장의 박동수, 횡격막, 늑간근의 수축과 이완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횡격막과 늑간근의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서 흉곽의 압력 변화 차이가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대정맥에 존재하는 혈액을 심장으로 급속하게 유입시키게 됩니다. 즉 폐포에서의 호흡 조절은 혈중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며 심장, 횡격막, 늑간근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호흡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갈비뼈 부분에 충격을 받게 되면 호흡하기 힘들어지는 이유와 과식을 하게 되면 숨쉬기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위의 팽창으로 인해서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을 제한됨으로써 폐 자체의 부피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의 원리는 이 부분 압력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압력의 단위는 mmHg를 사용하게 되고, 이 분압차는 단위 시간당 기체 이동량으로 단위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체 이동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설명을 드리면 양쪽에 서로 다른 분압의 가스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양쪽에 서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가스와 이쪽 가스가 서로 뒤섞여서 전체적으로 180mm 머큐리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로 중간에 반투과성 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서로 같은 가스끼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O2가 80, 오른쪽에 O2가 20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압력차가 더 크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서로 균형이 맞을 때까지 30에 가스가 이동을 하게 되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CO2끼리 이동을 하게 되는데, CO2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이 이동을 하게 돼서 서로 90 양쪽의 압력이 이 반투막을 기준으로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가스가 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투과성막, 즉 세포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가스끼리 이동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룰 때까지 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체에서 산소는 어떤 원리에 의해 운반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산소 분압이라고 하는 의미와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혈액이라는 의미에서 산소의 운반은 이 혈장과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담당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소 분압의 의미는 이 헤모글로빈 주변의 산소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압력, 즉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은 산소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압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혈장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물은 극성을 띠게 되고 산소는 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물에 잘 녹지 않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혈장에 용해되어 산소가 이동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압이라는 의미는 공기의 이동으로 형성되는 압력이기 때문에 산소의 부분 압력, 즉 산소 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산소는 어떻게 이동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소 분자, 즉 공기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가 포화되었다는 의미로 산소 포화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산소 분압의 압력의 단위인 밀리미터 머큐리를 사용하고 산소 포화도는 비율의 단위인 퍼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산소 분압만으로는 전체 산소량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산소 분압을 높여준다고 해서 항상 전체 산소의 양이 항상 비례해서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이 적혈군의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되게 되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학 반응을 거쳐 결합을 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에서의 산소의 분리와 결합은 그 인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것은 헤모글로빈에 산소만이 결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친화력이 다른 가스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가스들도 결합되어 이동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4개의 폴리펩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산소 4개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헤모글로빈과 산소 4개가 결합해 포화되게 되면 이 산소 헤모글로빈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에는 여러 종류의 가스가 경쟁적으로 결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경쟁적이라 함은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종류의 가스가 많으냐에 따라서 결합이 변하게 됩니다. 결합할 수 있는 종류의 가스는 설명드렸듯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이온이 산소와 서로 경쟁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화와 해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체의 부위 환경에 따라 포화 또는 해리가 잘 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산소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헤모글로빈 주변에 경쟁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산소의 분압이 높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낮아야 할 것이고 수소의 이온도 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포화가 잘 일어나게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리의 과정은 헤모글로빈에서 산소 분자가 떨어져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 분압은 낮고 대신 CO2의 분압은 높을 것이며 수소이온도 높을 것이고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산소 해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과 여러 종류의 가스가 결합하는 과정은 충돌에 의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스가 이미 결합되어 있는 가스에 충돌함으로 결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포화의 과정은 주로 폐 부분에서 주로 잘 일어나는 반응이고, 해류의 과정은 주로 심부 조직에서 잘 일어나는 반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소 포화도는 동맥혈과 정맥혈이 다르게 됩니다.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95에서 100% 사이의 정상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정맥혈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70에서 75%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폐 자체에 질병이 없다면 동맥혈은 항상 100%의 산소 포화도를 가지게 되는데, 하지만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75%의 산소 포화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한 개의 헤모글로빈에 4개의 산소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직 세포를 지나오면서 한 개의 산소 분자를 떼어주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맥혈 산소 포화도가 50%로 측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조직에 산소 2분자를 떼어주고 돌아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가 아닌 50%로 낮아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감염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외순환 중에 이런 상황은 주로 체온을 다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혈장에 용해되어 이동하게 되는 산소 분압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하되어 있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는 이 가스 블렌더에서 산소의 분압을 결정하게 되는 FI2의 수치를 상승시켜 줌으로써 조직세포에서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맥혈의 산소 분압을 정상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의 산소 호흡에 관해서는 체외순환 환경과 비교해서 다른 강의 자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소의 양을 숫자화시킨 것을 일반적으로 폐하라고 하는데, 이 폐하가 이 수소의 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폐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화 상태에서의 폐하는 주로 상승해 있고, 해리 상태에서의 폐하는 수치는 주로 하강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 산소 해리 곡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ABJ 동맥혈 혈액 가스 분석 검사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산소 분압은 밀리미터 머큐리로 이 압력의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고, 여기서 산소의 포화도는 이 퍼센트로 표시하는 걸 알게 되고, 지금 동맥혈에서의 산소 포화도의 증거는 보시면 약간의 그 폐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폐하는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이 나머지 슬라이드는 또 다시 제작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산소의 운반 원리에 대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산소 운반의 원리와 부분 압력, 그리고 산소 포화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소 분압의 의미는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지 않은 산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압력입니다. 산소 분압과는 다르게 이 산소 포화도는 이 비율의 단위로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비율입니다. 이 산소 분자가 헤모글로빈과 결합됨으로써 공기 분자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기의 표면을 밀어내게 되는데 이때 형성되는 압력이 부분 압력입니다. 보일의 법칙에서 설명을 했듯이 만약 이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이 안에 같은 공기의 분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막 밀어내는 압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때 부분 압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 양쪽에 이제 반투막을 기준으로 각각 10개의 산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한 분자의 이 압력을 10mmmer라고 생각을 해보고 반투막을 기준으로 각각 양쪽에 100mmmer의 이 분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 반투막이 없다면 이 전체로 해서 200mmmer의 분압이 측정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소 포화도는 0%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산소 포화도는 이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헤모글로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 분압만이 표시되게 됩니다. 전 동영상에 설명드렸듯이 반투막이 존재하면 같은 종류의 공기 분자들끼리만 확산에 의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체도 세포막이 반투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이 가스끼리만 확산에 의해서 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처럼 헤모글로빈 이 4개를 왼쪽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헤모글로빈 4개를 넣었지만 아직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산소 분압만을 각각의 양쪽에 100mmmer를 표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반응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합을 진행하게 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는 더 이상 분압을 형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에 분압차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유는 이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공기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모글로빈 4분자 중 2분자가 완전히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반투막을 기준으로 왼쪽의 산소 포화도는 50%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공기의 분자는 2개가 결합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20mmmer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좌측과 우측에 이제 가스의 분압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양쪽의 균형이 맞을 때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산소는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가스는 반투막을 기준으로 분압차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B구역에서 A구역으로 분압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산소 분압은 양쪽이 60mmmer로 같아질 것이고 산소 포화도는 헤모글로빈 4분자 중 2분자가 완전히 현재는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50%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4개의 산소가 더 결합되었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의 산소 분압은 현재 가스가 2분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20mmmer, 산소 포화도는 4개 중 3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75%를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양쪽의 분압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반투막을 기준으로 산소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왼쪽의 환경은 이제 혈액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폐포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식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에도 세포막이라고 하는 반토성막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세포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스를 교환하는 방식은 이제 같은 종류의 가스끼리만 교환하게 됩니다. 크게 이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기의 환경, 그리고 폐포의 환경,
그리고 혈액의 환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대기의 환경에서 이 산소의 분압은 158mmmercury, 이산화탄소 분압은 0.3mmmercury입니다. 이 대기 중 다른 가스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 폐포에서의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도 마찬가지로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기의 분압과 폐포의 분압을 확인해 보면 이 대기의 산소 분압이 이 폐포의 산소 분압보다 높기 때문에 산소는 항상 대기에서 폐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대기에서는 0.3, 폐포에서는 40mmmercury로 폐포에 훨씬 높기 때문에 항상 대기로 CO2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혈중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소 분압은 조직세포에서의 호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동맥혈의 폐의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항상 폐를 지나오면 100mmmercury 산소 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동량에 따라 정맥혈의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산소의 운반을 좀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혈장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산소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이 혈장의 산소가 잘 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운반은 혈장을 통해서는 전체의 5%만 운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이 적혈군의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95%를 운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대부분 산소가 이 적혈군의 헤모글로빈에 의해 전달되지만 헤모글로빈이 완전히 포화되려면 혈장의 산소 분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혈장의 산소 분압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헤모글로빈의 포화도도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산소의 포화와 해리는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직세포의 높은 온도를 형성하는 곳에서는 산소의 해리가 잘 되는 조건이며 폐포 주변은 상대적으로 조직에 비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와 헤모글로빈 사이에서의 해리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체외순환에서 혈액의 가스 교환 방식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산소 해리 곡선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산소의 포화와 해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포화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해리 곡선을 이동시키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 이산화탄소 분압, 23DPG, pH, P50 등에 의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P50의 의미는 산소 분압에 따른 산소 포화도를 결정하는 인자는 아닙니다. pH가 7.4, 체온이 37도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50%일 때 이 산소 분압을 의미합니다. 이 정상인에서의 P50은 대략 27mmmercury입니다. 즉 정상인에서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27mmmercury일 때 헤모글로빈이 50%가 포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의 좌우 이동에 의해서 P50의 감소 또는 증가로 표시하는데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하고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앞선 슬라이드 설명드렸지만 산소 포화와 해리는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가스가 많이 존재하는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곡선에서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을 확인해 보면 온도는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으며 일반적으로 pH는 높게 됩니다. 여기에서 23DPG는 적혈구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적혈구에서
이 혐기성 당분해를 통해 호흡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23-DPG가 직접적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는 않지만 23-DPG가 다른 곳에 적혈구 내의 다른 곳의 이 결합은 이 알로스테릭 효과를 일으켜 이 산소와의 결합을 방해하게 됩니다. 즉 23-DPG의 발생량에 따라서 곡선이 우측과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pH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이,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의 증감에 따라 수소이온도 같이 증감하게 되는 결과로 pH가 변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숫자화 시킨 것이 pH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빨간 실선은 오른쪽에 이 P50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을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의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을 확인해 보면 산소 헤모글로빈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온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으며 23-DPG의 발생량이 적고 pH가 상승하게 되면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이 됩니다. 이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온도가 낮다는 것은 조직에서의 세포 호흡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당연히 조직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감소하게 되고 적혈구 내에서의 당분해도 감소하게 됨으로써 23-DPG 또한 감소하게 되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으로 수소이온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어짐으로 인해 수소이온도 같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pH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 인자는 한 개씩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체화순환과 연관시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체온이 정상일 때와 저하되었을 때 이 혈중 산소 분압을 확인해 보면 같은 이 FiO2의 수치에서 산소 분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체외순환에서는 인위적으로 체온을 하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체온을 정상에 놓고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심폐기 상황에서는 체온을 올리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 산소 헤모글로빈 그래프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체온을 정상으로 올리는 시기에서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산소가 해리되는 조건은 이 산소 헤모글로빈 곡선이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산소가 포화되는 상황이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산소 해리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산화탄소 운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곡선은 여러 조건 인자들을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X축의 산소 분압과 이 곡선으로 표현되는 이산화탄소 분압의 수치 변화로 Y축의 산소 포화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이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로 이 산소 포화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조작 변인이라 하고 이 산소 포화도는 조작 변인 값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 종속 변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곡선에서 확인할 수도 있듯이 산소 분압과 포화도의 관계는 이산화탄소 분압의 위치를 이 40 그래프로 고정했다고 놓고 확인해 보면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소 포화도의 관계는 산소 분압의 위치를 아무데나 수치를 고정해 놓고 확인을 해보면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가스가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결합하는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곡선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온도, 이산화탄소 분압, 2,3-DPG, 폐하 또는 헤모글로빈 등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모든 인자는 각각의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선은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작 변인으로 두었습니다. 혈중의 정상 이산화탄소 분압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40mM입니다.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0ml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비교를 위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해야 할 점은 혈중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이 조직 세포에 대한 동맥혈에서의 산소 공급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곡선을 좀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중의 정상적인 산소 분압은 이 80에서 100mm의 밀리미터·머큐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산소 포화도는 95에서 100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산소 분압이 낮아졌을 경우에 산소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전달하는 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조직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 즉 산소 부채를 겪게 됩니다. 이 조직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한 호기성 대사와 포도당을 이용한 혐기성 대사를 진행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대부분 산소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산소를 이용한 호기성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포도당을 이용한 혐기성 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혐기성 대사 과정에서 이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혈중의 젖산이 상승했다는 의미는 결국 조직세포에 산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젖산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메타볼릭 엑소시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젖산의 축적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조직의 산소 전달과 관련해서는 이 방법으로 젖산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조직의 산소 전달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압 곡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상 범위인 40mM 이 곡선에서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00mM/일 때 이 산소 포화도는 100%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조직을 지나온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75%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 산소 해리도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산소 해리도는 25%를 나타내게 되는데 만약 이산화탄소 분압이 0mM/H에 가까워진다면 그래프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산소 해리도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 0mM/H의 곡선은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를 완전히 포화시키는데 산소 분압이 50mM/H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너무 낮게 되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던 산소를 조직에 잘 전달하지 못하고 정맥혈의 산소 분압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 헤모글로빈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친화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조직에서 산소를 떼어내주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더레이트 또는 딥 하이포세미아를 유지하는 수술에서 체해순환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해순환 상황에서는 환자의 체온 저하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되며 이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짐으로 인해 이 동정맥혈 산소 분압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체해순환 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너무 낮은 값을 보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맥혈에서의 산소 회리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고 조직세포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원인과, 또 하나는 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체온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수술하는 경우는 조직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에 가까운 체온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체해순환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도한 호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종종 실신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과도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60mmmer인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산소 해리도는 40mmmer에 비해 훨씬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면 곡선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산소 해리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의 세포 호흡으로 인해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으로 인해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던 산소를 떼어내어 조직에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가스의 교환은 산소의 혈중 농도보다는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연수에서의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횡격막과 늑강근의 수축 이완을 증가시켜서 정맥혈의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대기로 내보내고 헤모글로빈을 다시 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소 분압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폐포를 지난 동맥혈은 거의 항상 정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보다는 이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이게 75%가 정상입니다.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결합되어 있는 4개의 산소 중에서 조직에 1개의 산소 분자를 공급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심폐기 장비들도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 또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 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환자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에게 보다 유리한 펌프를 운영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모품이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심장술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해순환 상황에서 심장과 근육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연수를 통한 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 혈액의 순환은 펌프의 RPM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가스 블렌더를 통해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한 조직세포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는 이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며 산소 해리도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직세포를 지나오는 산소 분압은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조직세포를 지나온 이산화탄소 분압은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 또한 정상보다 낮아져 있으며, 이런 혈액이 폐포 주변에 도달하게 되면 많은 호흡 과정을 통해서 폐를 지나서 심장을 지나온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 및 산소 분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운동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상황은 주로 체온을 올리기 시작한 몇 분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혈중 산소 분압을 올려주기 위해 FiO2를 높여주어야 하고, 심박동수에 해당하는 펌프의 RPM을 상승시켜서 이 조직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이산화탄소 분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 체온을 올리기 시작한 몇 분 동안은 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체온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온을 올리기 시작한 직후 혈액의 온도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온도 상승에 맞추어서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원리와 같이 펌프의 RPM 조절을 통해서 혈액의 박출량도 증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헤모글로빈 종류에 따른 산소 해리복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헤모글로빈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헤모글로빈, 태아의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는 세 개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지점이 산소 분압에서 산소 포화되는 수치를 확인해 보면 태아의 헤모글로빈이 일반인의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월등히 높은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헤모글로빈과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좀 다른 글로빈 구성을 가지게 되는데, 일반인의 헤모글로빈은 이 알파, 베타 글로빈을 각각 2개씩 가지고 있는 반면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알파, 감마 글로빈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빈의 차이에 따라 산소와의 결합력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태아는 엄마의 동맥에서 이 모체의 동맥에서 산소를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소와 친화력이 높은 글로빈으로 교체되어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태아가 출산하게 되면 감마글로빈에서 베타글로빈으로 교체되게 됩니다. 곡선에서 보시면 태아의 헤모글로빈보다 더 많은 산소 포화도를 보이는 것은 이 미오글로빈입니다. 이 미오글로빈은 이 근육세포에 존재하게 되는데 근육세포 내의 산소를 저장하기 위한 글로빈입니다.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과 다르게 이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근육 조직에 공급되는 산소는 이렇게 미오글로빈에 결합되어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이 운동과 같이 이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동맥혈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오글로빈에서 산소를 떼어서 다시 모세 혈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 조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 부족으로 이 현기성 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젖산이 축적되게 되는데, 이 젖산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경우에 신체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근육량일 겁니다. 이 신체 운동 능력이 훨씬 뛰어난 이유도 이 많은 근육량이 뒷받침되어 충분하게 이 조직에 산소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이 혈중 젖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 현재의 심폐기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어떤 원인에 의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아서 이 교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의 운반 과정보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운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소를 이용한 조직세포의 호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 안으로 유입이 되고 바로 이렇게 폐로 통해서 대기로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마찬가지로 무극성이고 이 혈관 안 혈장의 주성분은 물이기 때문에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혈장에 잘 녹지 못하고 혈관 안에 기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혈관 안에 공기가 형성되면 이 공기 색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장에 녹아서 이동하는 비율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동하는 비율은 산소보다 적기 때문에 산소에 비해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해서 이 탄산으로 결합했다가 다시 분리되게 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수소 분자와 이 한 개의 탄산수소 이온으로 분리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생물체는 수소 분자 한 개와 탄산수소 이온으로 분리되는 이온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식물에서의 광합성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물체 이온화 방법에서 확인해 보면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 그리고 탄산수소이온은 혈액의 pH를 조절하는 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혈액을 산성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동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조직세포 부근의 이 이산화탄소 운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세포의 산소 전달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방식을 통해 운반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혈류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보시는 빨간 점선은 이 모세혈관이 혈관벽이며, 이 혈관 안이 큰 이 원은 적혈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 안의 적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은 이 혈장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세혈관 밖에 이 조직세포와 혈관벽 사이에 있는 공간은 이 부분입니다. 이 간질액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크게 이 세포 내액과 이 세포 외액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세포 외액은 이 혈구의 혈장 성분을 포함한 이 혈관의 부분과 간질액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간질 구액을 포함해서 세포 외액이라 하고, 이 조직세포 안에 있는 액을 세포 내액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세포막입니다. 인체는 세포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혈관벽과 이 조직세포의 막입니다. 이 세포 외액은 혈관벽을 기준으로 혈액과 간질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체에서의 체액 분포는 이 세포 내액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환자의 체액 분포 관련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한 많은 이론들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람의 체액 분포를 공부하는 것이 체외순환을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순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직세포는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진행함으로써 산소 분압은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직세포의 산소 분압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직세포 부근에 동맥혈이 근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맨 처음 이 혈장에 녹아있던 이 산소가 이 분압차에 의해 확산에 의해서 이 간질액으로 혈관벽을 통해서 간질액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혈장 부분의 산소 분압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 내에서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 내에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지 않던 산소가 이 적혈구 내부의 산소 분압과 이 혈장과의 산소 분압 차이로 인해서 혈장 안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빠져나온 산소는 다시 간질액으로 빠지고, 이 모든 산소들은 다시 조직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이 이산화탄소는 산소와는 반대로 이 분압차에 의해서 이 조직세포에서 간질액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혈관벽을 기준으로 이쪽 간질액과 혈장 사이에 분압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간질액에서 다시 혈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혈장으로 이동한 이산화탄소는 이 혈장의 주성분인 물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부만이 이 탄산으로 결합하게 되고, 다시 수소와 또 일부만이 수소와 이 탄산수소이온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장에서 이산화탄소의 운반은 세 가지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단독, 그 다음에 이 탄산의 형태로, 그 다음에 탄산수소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이 이동 방식을 통해서 폐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이 전체 이산화탄소의 양의 이 5%밖에 이렇게 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5% 이산화탄소는 전부 이 적혈구 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적혈구 내로 들어온 이산화탄소로 인해 이 적혈구 내 이산화탄소가 이 산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에 있던 산소와 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헤모글로빈에 이산화탄소가 결합하게 되어 이 폐포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충돌에 의해 분리된 산소는 다시 분합차에 의해서 이 혈장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간질액을 거쳐서 다시 조직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이런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이산화탄소의 운반 비율은 대략 25% 정도입니다.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동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헤모글로빈은 이 산소와의 친화력이 이산화탄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70% 이산화탄소는 이 적혈구 내의 물과 반응하게 되는데, 이 혈장에서와는 다르게 이 적혈구 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이 탄산 무수화 효소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체에서 효소는 이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한 역치를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통해서 이 반응 과정을 빠르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혈장에서의 반응과 같이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이게 탄산으로 변환되고, 탄산은 다시 이 수소이온과 탄산 수소이온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상태로 운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적혈구대의 용적이 적기 때문에 탄산수소이온은 다시 혈장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산화탄소의 운반은 이 75%가 이거를 합쳐서 75%가 혈장을 통해서 운반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부분은, 이 적혈군의 이산화탄소와 이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소이온도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소이온이 증가는 이 폐하를 낮추어서 적혈구 내를 이 산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 적혈구 내의 효소가 작용하기 힘든 상태의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발생되는 수소이온도 성질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헤모글로빈은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및 수소이온과도 경쟁적으로 결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적혈군의 수소이온도 같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던 산소와 충돌하게 되고, 떨어져 나간 산소는 분합차에 의해서 조직세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돼서 수소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적혈구의 pH는 이 변화가 없어 정상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체외순환 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가스 블렌더를 작동시켜서 이 혈액의 가스 교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우심방에서 드레인되는 비너스 라인의 혈액의 색깔과 옥시네이터를 지나 혈액이 대동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혈액의 색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헤모글로빈에 포함된 혈액은 밝은 붉은색을 가지게 있고, 조직을 지나서 우심방을 통해 드레인되는 혈액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으로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은 붉은색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두 개의 라인의 색깔이 이 검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옥시네이터에서 가스 교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가스 라인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뭐 가스 필터가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이 옥시네이터 자체 불량으로 가스 교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 옥시네이터 자체가 불량인 것입니다. 꼭 이 체외순환 운용 바로 정맥 라인과 동맥 라인이 색깔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에 있어서 이 적혈구의 역할은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포 부근에서는 어떻게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조직세포에서 교환했던 방식을 반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폐포에는 산소 분압이 높고 적혈구와 혈장에는 산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이 분압차에 의해서 폐포에 있는 산소가 혈장을 통해 급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적혈구 안에 산소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던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시키고 분압차에 의해서 이 이산화탄소는 이 혈장으로 빠져나와 이 폐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혈장 내에 있던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은 다시 이 탄산으로 결합하게 되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며 여기에서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이 분압차에 의해서 폐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적혈구 내에서 탄산수소 이온을 이 혈장으로 방출돼서 이제 이동시키던 탄산수소 이온은 다시 전부 이 적혈구 내로 다시 유입되게 됩니다. 이 유입된 탄산수소 이온은 이 폐포에서 유입되어 적혈구와 결합되어 있다가 분해된 이 수소 이온과 재결합을 진행하며 다시 탄산으로 변환되고 탄산은 다시 효소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적혈구를 빠져나와 이 분압차에 의해서 폐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적혈구가 산소만 운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 운반에서도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 심장 수술에서 사용하게 되는 산화기, 즉 옥시네이터에서의 가스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인체에서의 가스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네 번째 파트에서는 멤브레인 옥시네이터, 즉 인공 산화기에서의 가스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순환을 위한 기본 구성은 일단 심폐기라고 하는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인체에서 심장을 통해 폐와 조직세포에서 가스 교환을 한다면 심폐기를 이용한 체순환에서는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라고 하는 산화기를 통해서 혈액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라는 용어처럼 심장과 폐를 우회시켜야 하는 주체는 혈액이기 때문에 수술 환자의 혈액을 우회시키기 위해 인조혈관인 튜빙이라는 제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자의 혈액을 우회시키기 위해서는 혈관에 삭관할 수 있는 캐뉼라를 이 목적에 맞는 형태로 삭관해서 혈액을 관료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장비와 인공장치 등은 이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입니다. 앞으로 동영상 강의를 만들면서 모두 다루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멤브레인 옥시네이터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기의 기본적인 목적은 조직에서의 세포 흡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여러 형태로 정맥혈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정맥혈에 쌓인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혈이 폐포를 지나면서 이산화탄소는 제거되고 산소는 완전히 포화되는 것처럼 산화기에서 인위적인 가스 공급을 통해서 산소 분압을 증가시켜
헤모글로빈을 완전히 포화시켜서 동맥혈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산화기가 가스 교환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의 온도 조절과 혈액의 저장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심장 수술 중 혈액의 저장소는 혈액 손실이 생길 경우 신속하게 보충이 가능하며 이 과도한 혈액 볼륨을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관류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외순환 중 혈액의 온도는 열 교환 장치를 이용해서 간접적 접촉에 의해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산화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열 교환 장치는 열 효율이 높은 제품이 사용되게 됩니다. 산화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미국 식약청에서 설정한 기준입니다. 미국 식약청은 산화기 승인에 있어서 6시간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산화기는 6시간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외순환이 특별한 생적 특성 때문에 장기들 사이의 관류가 부적절하게 분포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장 수술은 이 체외순환 동안 허혈성 손상, 즉 하이퍼퓨전 되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체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은 대부분 에크모에서 사용되게 되는데 대부분 유로 인증이 C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산화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에서 환자의 관류량에 따라 산화기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관류량에 따른 산화기의 선택 기준은 중요합니다. 관류량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혈 희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충분한 관류량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순환을 시작하게 되면 이 마취과 파트에서는 모든 장치들의 작동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심폐기 파트에서 휘발성 마취가스를 사용해서 마취 심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브레인 프로텍션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 체외순환 중 퍼퓨전 프레셔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기는 가스 교환 장치로서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보다 우수한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산화기 벤틸레이팅 가스는 메디칼 에어, 산소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혼합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산화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혼합 조절은 가스 블렌더, 플로메터, 이날레이션 아나스테시아 캐니스터, 옥시네이터 모니터 등 관련된 튜빙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가스들의 양은 인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간헐적인 동정맥 혈액을 샘플링하는 방법으로 순환 혈액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장술에서 여러 원인에 의해 혈액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기는 혈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프라임 볼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인공산화기는 기본적으로 외부 물질의 노출을 초래하기 때문에 생체에 대한 작용이 제한되거나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 오른쪽 테이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인공산화기는 네이티브런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면적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러드 패스의 넓이는 네이티브 런보다는 크지만 블러드 패스의 길이는 훨씬 길기 때문에 가스 교환 능력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막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훨씬 두껍기 때문에 분당 최고 산소 전달력을 확인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이티브 렁은 산소 확산을 위한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적혈구가 일렬 종대로 폐포 모세혈관을 통과합니다. 이 산화기에서는 블러드 패스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가스 트랜스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블러드와의 접촉하는 멤브레인의 표면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상적으로 조절한다 하더라도 산화기에서 가스와 혈액 사이의 가스 분압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화기는 주로 움직이지 않고 마취된 환자에게 단기간 사용하게 고안되었으며 따라서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스 교환을 위한 총 면적은 네이티브 렁의 5% 이하입니다. 인공 산화기는 혈액이 지나면서
가스 교환이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이 통로 길이를 늘려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 교환 표면을 혈액에 노출시키기 위해 가능한 시간을 늘리는 것을 듀얼 타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공산화기는 산소 확산을 위해서 가스 분압 차이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메디칼 에어와 산소를 섞는 가스 블렌더를 사용하여 21%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산소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100%의 산소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네이티브럭만큼의 가스양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CPB 과정에서의 장치의 선택은 이 환자의 나이, 몸의 크기, 몸의 구성 요소에 따른 환자의 대사 요구의 추정값에 기초를 두게 됩니다. 마취 정도, 저체온, 근마비 등은 환자의 대사 요구를 감소시키는 이 부가적인 처치들입니다. 이때는 조직세포에서의 가스 교환 요구가 달라짐으로 이런 장치 등을 통해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취를 통한 전신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 조직에서의 산소 요구량이 20에서 25% 이상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돼서 산소 부족으로 인한 허혈 상태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CPB로 유발되는 전신 감염증, 즉 시스테믹 이뮨 리스폰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공산화기에 특별한 코팅이나 처리를 함으로써 시스테믹 이뮨 리스폰스와 관련된 생화학적 연쇄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디오풀모널 바이파스 시작 직후 플레틀리트는 가장 먼저 이 표면에 반응해서 많은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25에서 50%까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술 후 며칠에 걸쳐 회복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혈소판 감소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의 충진 과정에서 알부민을 이용해서 이 표면을 코팅시키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단순화시키다 보니 요즘 사용하는 산화기보다는 현재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동맥결 필터, 즉 아트리얼 필터가 삽입되어 있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산화기는 이 멤브레인 옥시네이터와 열 교환기, 이 아트리얼 필터가 모두 포함돼서 만들어집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프라임의 볼륨의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300cc 이상을 평소의 양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생체 적합성을 강화, 즉 이 생화학적 연쇄 반응을 줄이기 위해 코팅의 기술이 더 발전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팅 기술은 엑스코팅, 바이오 코팅, 트릴리온 코팅처럼 회사마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아트리얼 필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급 상황에서 회로의 셋업에 있어서 이 홀수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시되진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은 실제 나와봐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외국의 심폐기들을 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최혜순환사들은 우연찮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아트리얼 필터를 좀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그 대답을 해줬더니 자기들은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사용 안 한다고 하면서 옥시네이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사용하냐고 물어봐서 좀 대답하기 좀 곤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좀 들어와서 좀 좋은 제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혈액의 방향을 좀 보시면 이 메인 펌프를 지나서 이 정맥혈의 혈액은 이 위쪽 방향으로 유입되고 산화된 이 가스 블렌더를 통해서 유입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다시 산화된 혈액은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이 혈액이 이 할로 파이버 밖으로 도는 감싸고 도는 방법과 예전 방식으로 혈액이 할로 파이버 안으로 들어가고 가스가 혈액을 감싸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헤모필터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산화학에서 형성되는 프레셔 그랜트가 너무 높은 관계로 이 헤몰라이시스 및 플레틀리트 액티베이션이 가속화되는 등 이 결과가 좋지 않아서 현재는 이 할로 파이버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제품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공산화기뿐만 아니라 혈액이 통과하는 모든 제품에는 각
회사에서 제품이 출시되기 전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산화기에 이 혈액이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 압력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압력 손실은 여러 이유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력 손실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혈액의 손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이 블러드 인으로 100이라는 플로우가 유입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블러드 아웃에서 70이라는 플로우가 측정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압력 손실은 30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총 에너지는 어떻게든 보존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압력 손실 30만큼 블러드 아웃에서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 손실이 심해진다는 것은 블러드 아웃에서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심할 경우 이 jet플로우를 형성해서 혈액에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캐놀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캐놀라에서의 jet플로우 형성은 혈액 손상의 문제도 크지만 심할 경우 혈관 자체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선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산화기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인공 산화기는 이 가스 교환과 열 교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혈류와 물의 접촉 시간을 증가시켜서 가스와 열 교환의 효율을 올리게 됩니다. 이 막형 산화기에서의 가스 교환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합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교환되는 것은 인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체외순환 중에서의 가스 교환은 산소와 메디컬 에어를 통한 가스 블렌더를 통해서 교환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수술 중 인체는 모든 근육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 블렌더의 속도 조절을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이 산소 분압의 조절은 이 FiO2를 이용해서 조절하며 이산화탄소 분압의 조절은 이 메디컬 에어의 속도의 증감을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술에서의 체외순환 산소 결합은 이 막형 산화기에서 이 산소 포화도는 비교적 쉽게 100% 포화가 가능합니다. 이 대기 중의 산소 분압은 21%이지만 이 네이티브 렁의 표면적이 인공 산화기에 비해 훨씬 넓기 때문에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치에서 100% 포화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공 산화기의 면적은 이 네이티브 렁의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훨씬 적고 체외순환 중 인위적인 혈이석으로 인한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로 인해서 이 가스 블렌더를 통해 주입되는 산소의 양은 2배 이상 주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CPB 동안 유지되는 적절한 분압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보통 산소 분압이 150에서 200mmmercury, 이산화탄소 분압은 35에서 45mmmercury가 환자에게 적절한 산염기 상태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 에크모에서의 산소 공급은 CPB에서의 가스 공급과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외순환에서 이산화탄소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정상 심박출량의 2분의 1로 초기 세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100%의 카디악 아웃풋이 분당 5000ml라고 했을 때 가스 블렌더의 메디컬 에어의 공급은 분당 2.5ml를 유지해주면 됩니다. 이 막형 산화기는 문제점은 12시간 이상을 길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멤브레인 웨드아웃과 이 플라즈마 리키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리키지는 멤브레인 모듈이 젖는 것을 말하며 이 블러드 플라즈마가 파이버 월의 구멍에 채워지게 됨으로써 가스 교환이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포러스의 재질은 두 가지입니다. 이 심장 수술에서 주로 사용되게 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과 에크모 등 이 장기간 운용에 사용되는 폴리메틸펜틴 두 종류입니다. 이 폴리메틸펜틴의 재질은 이 폴리프로필렌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 수술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CPB와 ECLS에서의 헤마토크릿의 운영 범위는 다르게 됩니다.
이 헤마토크릿의 운영 범위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이 체온에 따른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되고, 이 체온으로 인한 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CPB에서는 조직에서의 산소 요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저체온을 유도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체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줄여 조직의 허혈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Q10 룰에 따라 체온이 10도씩 감소할 때마다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50%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반대로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체온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10도씩 저하되게 되면 약 20에서 25%까지 점도가 증가합니다. 이 체온이 저하되게 되면 혈관의 수축을 가져오게 되고, 증가된 점도에 의해서 말초조직까지 혈류가 원활하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혈관이 저항이 심해지게 되고 모세혈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조직세포 근처에서의 모세혈관의 크기는 이 적혈구가 일렬 종대로 지나가는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B 운영을 위해서는 인공장치 내의 수액을 이용해서 공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 희석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혈 희석으로 인해 정상보다 현저히 낮은 헤마토크릿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 자체로는 가스 교환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PB는 저체온을 유도하는 수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온 저하로 인한 혈관의 저항 증가와 혈액 점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위적인 혈 희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혈 희석의 장점은 혈액의 비스코시티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 레저널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키게 되며 조직의 산소 전달이 증가시키게 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헤마토크릿을 42%에서 25% 저하시키면 같은 퍼퓨전 프레셔에서 퍼퓨전 플로우를 5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세레브랄 블러드는 전보다 50에서 3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혈이석과 펌프 플로우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퍼퓨전 프레셔가 블러드 비스코시티 변화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마토크릿 레벨에서 산소 전달을 좀 확인해 보면 20%에서 50%까지 분포의 산소 전달은 10%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낮은 헤마토크릿 범위에서는 이 심박출량을 보상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심박출량의 증가 없는 헤마토크릿의 감소는 이 조직세포의 산소 전달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ECLS에서의 헤마토크릿의 정상의 범위는 CPB에서와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CPB 운영 중에는 헤마토크릿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ECLS 운영 중 체온은 정상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 체온에서 낮은 헤마토크릿은 조직의 산소 전달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 혐기성 대사가 진행되게 되며 조직에 젖산이 쌓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모든 세포 활동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크모 운영 중에는 정상적인 헤마토크릿의 범위를 유지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원활하게 유지해줘야 합니다. 이 에크모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인체와 인공산화계에서의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외순환을 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